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동호 시사 엑스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자살하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채로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한 내용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원전하면 폐연료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 원전에 반대하는 모든 환경 단체들이 이 폐원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는 수백 년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둘 때놓고 그 일대가 전부 오염된다라고 해서 절대로 원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고 그 논리들이 상당히 많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을 폐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의 쾌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처리할 필요 없이 그걸 가지고 폐연료를 가지고 다시 원전을 쓸 수 있으니까 정말로 영구적이면서도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쌓아둘 필요도 없으니까요. 환경 오염도 막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버리는 핵 연료병을 100% 더 쓴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상용되면 원전은 지속가능 에너지인 것을 입증한 겁니다. 원전 폐연료병을 재활용할 길을 찾은 겁니다. 지금 사진은 원자력 연구진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재처리하는 것을 파이로 프로세싱이라 그러는 그 실험실에서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원전 위험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 폐연료봉이 둘 곳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데는 폐연료봉이 이 반감기 주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되기에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걸 처리하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전 가지고 탓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원전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만든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폐연료봉을 특수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미국 원전 당국이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 원자력 연구기관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아르곤 국립연구소, 세계적인 최고의 연구소죠. 이 연구소에서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낸 이 기술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다음 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폐연료봉을 다시 쓰는 기술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뒀던 폐연료봉 다시 그걸 가지고 원자력을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니까 재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걸 쌓아둘 필요도 없죠. 다시 쓰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것에 대한 원자력의 그러니까 그 재처리 기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답니다. 습식은 뭐냐면 이것에 무슨 그 화공약품을 처리하면 그것에서는 이 플루토늄을 추출한답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루토늄은 전체 그러니까 원자로의 약 100%의 1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10개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로 하면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면 아예 핵을 만들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핵도 안 만들어지고 또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가지고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하면 폭파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답니다. 정말로 안전한 기술이고 획기적 기술이죠. 그런데 이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97년도부터 이미 개발에 나섰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핵 연료하고 쓰고 남은 폐 연료병이 나오니까 이거 계속 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이 과학기술을 문재인은 이걸 없애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관련 그 그림을 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 개념도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경수로죠. 이 이제 경수로에서 그 사용후 나온 핵 연료가 나오는 겁니다. 예? 핵 연료가. 그다음에 그걸 파이로에 넣으면은 이 프로세싱을 하면 건식으로 처리하면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러면 새로 연료로 만든다는 거. 이런 새로운 연료로. 예?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 경수에 나온 폐원료병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재처리하니까 그리고 이 기술을 지금 세계적인 미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원전 가지고 원전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전 반대 단체들, 환경 단체들은 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파이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도 했습니까? 여기 문제가 많다고 하다가 지금 산업자원부 장관 지금 이미 구속됐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이 파이로를 97년도부터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재검토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3년에 걸친 이 파이로 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미국의 세계적인 원자력 연구기관이 한 결과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틀린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은 원전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은 아직 탈원전 정책 아직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탄소 중립 이야기합니다. 탄소 중립하려면 탄소를 줄이려면 지금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게 현재 과학기술의 증명입니다. 2011년부터 미국과 프랑스가 이 파이로 기술을 도입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 개발 경쟁의 가속도가 붙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만들어 두고도 못하게 정부가 막은 거예요. 향후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이 먹거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입니까? 이 기술로 지금 탈원전 논리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환경단체들이 폐연료봉 쌓이는 게 문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새로 그걸 재처리해서 계속 쓰니까요. 네? 탈원전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뇌사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무식한 잘못된 이념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지금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국제 원자력. 그래놓고는 지금 해외에 나가서는 또 뭐 판다고 세일하고 국내에서 없앤다 해놓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창원에 가보십시오. 창원에
지금 이 원전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원전 관련된 발전기하고 그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 회사 종업원 한 7,000명, 10,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관련 부속 회사들이 지금 차원이 다 망했어요. 문재인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요. 늦기 전에 복원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폭발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런데 반핵 단체들이 파이로 결사 반대에 나섰답니다. 지난달 말 핵 재처리 실험 저지인데 누구를 위한 핵 재처리 실험 저지입니까? 지금 핵을 재처리하게 되면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우리들이 안전한 환경이 지는데 그거를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시민단체입니까? 대한민국 망치는 단체죠. 지난달 말 3월 말이죠. 세종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청사 근처에서 사형 후 핵 연료는 인류가 가진 과학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답니다. 저들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이 억지 주장하는 그 정말 좌파 이념형 시민단체들요, 잘못된 주장 그거 잘못으로 드러나면 피해 보상시켜야 돼요. 수십백 배 중벌로 과세해야 돼요. 지난번 여러분 우리 그 천선상 터널 어떻습니까? KTX 천선상 터널 북한 그 뭡니까 그 대구에서 저기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었죠. 부산으로 들어가는 그 터널 뚫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스님이 단식했잖아요. 세계 최고 기록 100일간 단식하고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겠지만 도룡뇽이 다 죽는다고. 근데 그 천선상 터널 지금 뚫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룡뇽은요. 훨씬 더 좋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서. 그 수조 원 내가 볼 때는 징벌적으로 피해 보상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막고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반핵 단체들이요. 정직한 것은 저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런 시민단체를 하려면 과학적인 것에 대한 본다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지금 계속 거짓 주장 일삼는 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문재인 지금 당신 때문에 원전 파괴돼가지고 창원의 공단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 기술이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해외로 나갈 판이야. 당신 잘못된 정책 때문에. 문재인한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 장마 때 잘한 잘 지금 장마 막고 있는 홍수 잘 예방한 4대 강보도 다 허물어 버리고 말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큰 건 대한민국 체제를 허무는 거니까. 이들을 절대로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기록해둬서 그들 집권이 끝나고 나면 일제히 하나하나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과학이지도 않은 이념 가지고, 그것도 거짓 이념 가지고 주장하는 반핵단체들 끌려다닐 겁니까? 핵기술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후에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도 원자력 핵이 떨어진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전쟁과 같은 시기에 우리 기술자를 우리 과학자를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없는 돈 가지고. 그래서 얻어온 기술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1950년대부터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시절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이 수대에 걸친 선배들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뭉개뜨리는 저들의 파괴를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죠. 황일순 원자력 전문가께서 가는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문정부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 또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살해버리는 거니까. 차세대 원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지금 현재 경수로 원전 말고 차세대 원전이 이제 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97년도 연구해서 3년간 해서 이미 타당성을 받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원자력계 대표 석학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수십 년에 걸쳐 확보해놓고 자살한 것과 마찬가지다. 수십 년에 걸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시절까지 해서 확보했잖아요. 지금 이제 4세대 기술이 뭡니까? 3세대 기술은 경수로고 4세대 기술은 납냉각로든 차세대 원전 젠4를 써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원전이 금기가 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0년대에 경수로를 도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주장하네요. 그 원전 비사로요. 우리가 영국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영국은 가스 냉각로를 도입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경수로를 갖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중에 영국이 그 가스 냉각로가 문제가 된 걸 알면서 전 세계가 다시 경수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경수로 갖고 온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술을 우리는 발전시켜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만들어낸 이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이제 차세대로 4세대로 넘어가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기술까지도 재검토한다 식으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된 산업시설 다 죽게 만들고 뿔뿔이 흩어지게, 아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사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기술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발전을 못하고 계속 연구해야 발전할 텐데. 그래서 지금 황일순 교수 얘기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 경수로형 원전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이제 4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술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막아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대도 못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뭡니까? 기존의 3차 산업, 예를 들면 뭐 공업, 농업, 임업 이런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데다가 과학기술이 결합된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과학기술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전기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나오잖아요. 충전해서 쓰는 것으로요. 반도체도 가장 많이 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이것도 다 전기 씁니다. 결국 그러면 경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기 싸게 쓰는 데서 경쟁력이 나옵니다. 전기가 원가니까요.
그럼 전기를 가장 싸게 만드는 기술이 뭡니까? 이 원전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파괴한 겁니다. 문재인은. 원전 산업도 파괴했지만, 그래서 원전 탈원전 정책하니까 원전 못하니까 뭐 했습니까? 외국에 석탄 도입하고 가스 도입했잖아요. 훨씬 원전보다 지금 전기 발전량은 떨어지고 액수는 훨씬 높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계속 돈 올리잖아요. 전기료.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전기료 올리잖아요. 그동안 한전 같은 경우는 흑자가 계속 나던 기업인데 지금 적자 투성입니다. 왜 적자가 났을까요? 아니 싸게 발전한 시설이 있는데 그거 냅두고 그것도 1조 이상 들어간 걸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화력으로 돌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 실정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마켓은 지금 세계 최고의 온라인 기업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지각 변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관련 뉴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좀 띄워주시죠. 아마존은 지금 미국의 지금 세계적 가장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알리바바는 중국에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 두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는 쇼피파이 왼쪽에 있는 그 뭡니까 쇼핑 가방에다가 S라고 써 있는 녹색 그 쇼피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저게 뭡니까 그 판도도라고 읽나요 중국은 다다네요. 많이 판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저 지금 회사에 지금 그 도전에 넘어가고 있다면 이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영원한 온라인 제국이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기획 기사입니다. AI 기술로 무장한 신생 기업이 알리바바를 무너뜨렸답니다. AI 기술인가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속 어떤 상황을 학습하는 거죠. 우리가 AI로 사람과 대결하는 것도 봤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AI로 계속 학습해가지고 사람과 그 바둑 두는 걸 봤죠. 결국 사람이 못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계속 잠자지 않고 그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니까요. 근데 지금 AI 기술로 무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구매할 때 이 펀도도라는 지금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보통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명품들 이렇게 쫙 진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 보지만 백화점 가면 어떻습니까? 1층에는 뭡니까 양품점, 2층에는 양복, 3층에는 남성, 4층에는 여성 스포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걸 확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배려하지 말고 사람이 그냥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과거 활동 기록을 AI가 딱 갖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딱 그 펀드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록들 필요한 것들을 딱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뒤질 필요도 없이 그 중에 딱 봐서 필요한 거 딱 골라내는 거죠.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제가 요즘 쿠팡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니까 제가 그전에 그 페이스북이나 쿠팡에서 예를 들면 검색했던 상품들 그와 연관된 걸 쭉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 AI 기술이거든요. 그 AI 기술로 지금 알리바바가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이용자가 7억 8,840만 명으로 7억 7,900만 명인 알리바바를 무너뜨렸답니다. 이 사람이 구글 출신이군요. 황정이 창업한 판두두가 첨단 기술로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상품 기획자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으로 딱딱 제공한 거죠.
미국의 지금 선거운동 전략들이 다 이런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AI가 결합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캠프 같은 게 선거운동 같은 게 미국은 뭐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다 이런 빅데이터로 활용한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AI가 결합된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제가 만약에 공화당에 내가 당원 신청을 하면 당원 가입하겠다 하면 그 사람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상품들을 썼는지를 쫙 정리하면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러면 카드 기록들을 쭉 그 사람 관련 연관된 걸 조사하면 이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지가 다 나타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 당비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있는 예를 들면 취미가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당원 활동이 훨씬 더 재미있겠죠. 취미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당원들을 배가시키고 조직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일상화된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미래통합당은 이거 아예 근처도 못 갔죠. 근데 더불어당은 양절천이나 이건영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들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초보적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교통카드나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나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는 내용을 걸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랜카드를요. 물론 뭐 그렇다고 선거운동이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세밀한 타겟에 신경 썼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선거운동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 AI 기술,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술로 무장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략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 또한 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핵심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젊은이들 타박할 것이 아니고 야 쟤들은 왜 생각이 저래 타박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 또한 앞으로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선 선배들의 책무이기도 하죠. 그들을 욕하고 타박하기 전에 우리 30, 40대 왜 저래 말하기 전에 그들이 지금 어떤 것에 노출되어 있는데 물론 정교도 탓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좀 봐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AI 기술로 무장한 지금 판도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린 지금 대한민국 운명을 거는 회전을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죠. 우리 또한 지금 훨씬 더 이런 기술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관련 전문가도 사실은 정치에도 써야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식하게 자기 그냥 개인 생각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 운명을 거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성공 가능성인 것들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서 우리도 내년 대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거 전문가 하다 보니까 선거 전문가는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마음이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조금 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아직 저는 뭐 인터넷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IT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접합해서 우리 정권 찾아와야 됩니다. 아마존은 지금 미국의 최고의 쇼핑몰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지금 뭐 배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 쇼피파이에 흔들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쇼피파이라는 회사는 아마존이 너무 저가로 치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저가로 해보니까 그리고 대신 입점 비용을 30% 받으니까 그럼 물건 되고도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쇼피파이는 그 허점을 파고든 거죠. 어떻게? 우리는 대신 입점은 그냥 거기 입점 비용이 30%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일정 정도만 내면 뭐 1%, 2%, 5% 정도만 내면 전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여기 플랫폼에 들어오세요. 아마존처럼 우리가 자기들 상품 가지고 갑이 돼가지고 막 후려치는 게 아니고 그 입점 비용 30%.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물건 하나 그 백화점에 상품대에 올리려면 한 비용이 한 40% 든다죠. 그래서 백화점 가격이 비싸거든요. 아마존도 그런 갑질을 했는데 쇼피파이라는 것은 그걸 확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싹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대신 그러니까 물건이 확 가격도 더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존을 지금 이제 위협하고 있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네이버와 그다음에 카카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검색 엔진이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쇼핑몰을 만들어서 입점들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 한 185조까지 성장할 거랍니다. 온라인 성장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한 50%.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많이 전 세계로 앞서고 있는 나라죠. 뭐 저도 뭐 심지어는 쿠팡이나 그다음에 뭐 저희 집에서 시장 가기 곤란하니까 예를 들면 뭐 저녁에 롯데 쇼핑이나 이런 데다가 물건 시키면 새벽에 오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노아라 TV 시청자들도 이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이 앞서 있는 거예요. 이커머스.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상품을 쇼핑하는 게 그래서 현재 전체 쇼핑이 한 50% 정도 규모랍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요 어떨까요? 20%랍니다. 그럼 아직 80%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 뛰어들어야죠. 마켓컬리를 만든 젊은 창업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족사관고 출신이더라고요. 그 젊은 영재가 해외 대학 다니면서 그런 새로운 기술로 무장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마켓컬리라는 걸 만들었죠. 신선한 제품을 매일 새벽 딱 집 앞에 배달해준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일취월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창업 열풍을 좀 북돋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공무원 시험 열풍이죠.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국민 세금을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새로 뭐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 영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커머스 같은 새로운 IT 이쪽으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IT 붐이 일어나야죠. 최고의 영재들이 그걸로 가야 대한민국 살고 그들도 삽니다. 근데 지금 기업이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전부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 못하도록요. 공무원들 부를 창출도 못하는데 공무원 수 계속 늘려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부를 만드는 사람은 없고 돈 쓰는 사람만 있어요. 결국 그 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틀린 겁니다. 네? 젊은이들이 꿈도 미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탓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상품 소비 시장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80%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 그 젊은 인재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선순환하도록 만들어야죠.
과거에는 우리 기업가들이 일본에서부터 배워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앞섰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하거나 일본에서 잘 나가는 물건이나 그런 상품들을 가져다가 대한민국에서 실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죠. 특히 이 IT 분야. 왜냐하면 좁은 데서 그리고 인터넷 활용도가 전 세계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커머스 시장에 우리가 지금 전체 상품 소비 중 50%가 인터넷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죠.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 훈련받아서 세계로 나가야 되죠. 그런 긍정적 사고관을 뿌려주고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 경쟁하면서 세계를 리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세계 제1류 국가 될 거 아닙니까? 좌파는 우리 젊은이들 뭘 합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고 거짓말이죠. 그리고 네가 잘못되는 건 네 탓이 아니다 하고 남 탓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가야 청춘이죠. 거짓 위로를 내뿜는 거짓 위로자들의 그리고 남 탓에 우리 젊은이들이 영혼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만든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훨씬 더 발전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가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조금만 잘 정부에서 지원하면 우리는 세계 제1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도 좋잖아요. 열정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 IT 시대에 적절한 그런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IT 기술 연구소들이 대한민국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IT 활용도가 전 세계 가장 높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남 탓하지 않고 미래를 띠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살도록 만들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지금 그와 같은 일에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관련 내용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AI가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잠깐 키워볼까요? 이 소비자의 손에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어떤 IT가 자 마케팅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예? 개인 맞춤형. 과거에는 그냥 이 일률적으로 그냥 상품을 진열했다면 그 사람의 나이,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그 사람의 수입,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선호도 여기에 맞춘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단기간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적 가격을 가장 좋은 가격을 산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케팅 시장도 결국은 그동안은 뭐 전체 똑같은 국민에게 하는 뭐 예를 들면 그 TV 광고가 훨씬 줄어들고 저런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터넷 그러니까 뭐 네이버 이런 쪽으로 지금 광고가 다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개인에 맞춰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회사 상품 시장을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판매 효과가 높은 거죠. 무작위 보고 그냥 TV에 때리는 것보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하게 되면 쇼핑을 하죠. 그래서 무선 통신 기술로 매장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AR, 그러니까 가상 현실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입어보기도 하고 내 예를 들면 키와 뭐 이런 걸 입력하면 그래서 옷도 입어보고 그다음에 주문하고 무인으로 자동 결제도 하고요. 물류는 어떻게 합니까? 로봇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30대 그 여성이다. 특히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면 30대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용품하고 30대 여성이 갖고 있는 함께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면 여성 옷
분유 이렇게 따로따로 했던 것을 하나로 하는 거죠. 그러면 딱 신청하면 즉각지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작업량과 시간들을 최적화해서 컴퓨터로 최적화해서 배분하면 빠르게 배송하는 거죠. 쿠팡이 지금 새벽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물건들을 어느 시간대에 이들이 그리고 그와 연관된 것들을 함께 두는 거죠. 그래서 금방 찾게 만들고 컴퓨터 가지고요. 그리고 곧바로 가게 만들어서 새벽 배송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바뀌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면 우리 젊은이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에, 물론 뭐 그런다고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들이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과학기술은 상당히 발전할 겁니다. 저는 과학기술 미래에 긍정적인 걸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계몽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그 1800년도입니까? 1800년도에 그때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나온 것이 계몽주의가 결국 인류를 공산주의까지 나가면서 파탄시켰습니다. 전쟁을 만들고 폭력을, 전체주의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이 인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저런 과학기술 문명을 이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전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메시지를 저 과학기술 문명에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그 쇼피파이, 그러니까 그 아마존을 긴장하게 만든, 아마존과 지금 경쟁하는 것은 구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공급하는지를 그걸 알아냈다는 거죠. 테크 기술로 무장해서 고객의 니즈를, 고객의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필요들을 먼저 알아내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현대 마케팅인데, 거기에다가 과학 기술을 덧입히니까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해지고, 또 그 새로운 시장에 많은 젊은 새로운 창업자도 나온 거죠. 우리도 우리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저걸로 가게 해야지. 남들 범죄나 조사하는 판검사 되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꼭 필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범인 잡는 게 아니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훨씬 편하게 만들고 인류를 훨씬 진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우리 머리 좋은 젊은이들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까지) 이커머스 시장이 200조랍니다. 국내에서만요. 전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우리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지난해 카카오톡도, 우리 카카오톡 선물하기 있잖아요. 그 회사가 카카오 커머스라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자그마치 5,735억을 기록했답니다. 그 회사 하나가요. 카카오의 모든 회사보다 낫죠. 그게 뭘 개발했어요?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톡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저한테도 커피 같은 게 선물도 오고, 또 고생한다고 누가 뭐 그 지금 이거 애청자가 하라는 건 아니고, 고생한다고 누가 카톡에다가 그걸 주더라고요. 그 빵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바로 이제 해서 가게에 보여주니까 바로 그걸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카카오톡이 개발해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쓰도록 하는. 그래서 주로 생일 때 이런 것들 많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카카오톡으로요. 지금 매출이 5,700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시장들이 열리는 겁니다. 세계는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한 좌파 더불당은 국민을 훨씬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임대차법을 만들었잖아요. 부동산 세칭 3법이라 해가지고. 그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됐습니다. 임대차법 내용이 뭐였습니까? 2년간 보장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에는 5%밖에 못 올린다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을 서민들을 훨씬 더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역학관계, 그들의 관계들을 잘 고려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표 얻는다고 그리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외의 시행 결과들이 나왔어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소식이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임대차법이 9개월 됐습니다. 강남의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저 사진이 롯데월드 타워에서 강북 쪽을 바라보는 강북 쪽 지금 아파트 단지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더 많이 올랐답니다. 강남은 훨씬 비싼 데고 거기보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강북 지역이. 거기에 전세값이 훨씬 더 올랐대요. 심지어 세종 같은 경우는 50%가 올랐답니다. 세종시는. 9개월간 세종시는 전세값이 50%가 폭등했습니다. 임대차법 시정하면서요. 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보다도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권 주거지역의 전세값이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서 도입한 전월세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훨씬 더 주거 비담을 더 높이 올린 겁니다. 전세값이 임대차법 개정된 작년 7월보다 22.7%나 올랐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길도 넓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상가는 정치, 직업으로서의 정치, 뭐 또 소명으로서 정치라고 번역되기도 하면 어쨌든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란, 정치인이란 내가 선의로 선한 목표를 위해서 선한 동기로 시작된 정책이 선한 결과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극적 현실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지금 부동산 뭐 예를 들면 그들이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민들이 어쨌든 좀 안정된 매년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거 좀 5%로 다운시켜서 그리고 2년 후에 2년 더 계약하도록 만들면 훨씬 더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임대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폭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훨씬 더 피해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말씀해 보는 이야기한 겁니다. 선한 의도가 그리고 선한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결단코 좋은 결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신중해야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인지. 그리고 관련 그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 피해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기 때문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 무식한 좌파들이 만들어낸 정책 때문에 지금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서울에서 못 사니까 높아졌으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높아졌습니까? 아니 2년 4년을 줘야 되니까 못 올리게 하니까 전세 가격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들어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없으니까 연쇄적으로 강남에서 없으니까 강북으로 가고 강북에서 없으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죠. 이걸 연쇄 효과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약 30%, 22.7%니까 거의 30%.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50%. 앞으로 더 오를지 모른다는.
이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임금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해서 경제가 좋아질 거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어때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기초임금이 올라가 버리니까요. 아니 5천 원 주던 걸 10,000원으로 줘야 돼. 배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게들이 다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줄이는 거죠. 5명 쓰던 걸 2명으로 쓰고요. 안 그러면 주인이 직접 해버리고요. 최근에 여러분 밤늦게 한번 24시간 편의점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학비도 보태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서 썼지만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요. 오락도 했는데 이제 그들 오락거리 다 없어진 거예요. 젊은이들 일자리를 내쫓은 거예요. 누가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면 수백 명씩 올린답니다. 이것이 막스 베버의 경고입니다. 절대로 좋은 결과가,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따지고 따져봐라. 지금 이 임대차 3법, 임대차법도 결국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한 의도로 만든 정책이요?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 스스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열심히 일하고 필요에 따라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상의 사회를 만들어보자 만드는 공산주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과학 문명은 떨어지고 인간에 의한 압제와 말살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인간을 처형시키는 최악의 전체주의 나라로 갔잖아요. 독재국으로 갔잖아요. 선의로 포장됐지만 최악의 결과 인간 말살로 나온 거죠. 우리는 역사가 주는 공산주의의 이 결말을, 그리고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이 결말을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세값을 못 올리게 하니까 아예 전세를 안 올리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들 직접 살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 쫓겨난 사람이 강북으로 가고, 그러니까 강북에 또 전세값 올라가죠. 그럼 강북에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가죠. 그럼 경기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좋다. 만약에 지금 4년간 잘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 기간 끝나면 어떡할까요?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시장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때는 정말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 주사파 등 좌파들의 가장 잘못된 것이 뭡니까? 사상적으로 오만한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한 그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 오만과 교만이 세상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주사파들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지겠다는 것이 뭡니까? 그 배경에는 보수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새로운 사상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과학적인 결과도 받아들입니다. 아까 그 원자력 가지고 원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그 열려있는 태도가 세상을 그나마 발전시켰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이런 과학 문명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열려있는 태도, 겸손한 태도로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도 결국은 겸손한 태도에서부터, 그리고 열려있는 태도로부터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또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칠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내 주변을 가르치자. 감사합니다.